야,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이제 매물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각 소장님들, 뭐 매도자들, 매수자들 다 문의드려도 사실 떨어질 이유, 환경, 분위기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반등에 대하고 그리고 회복에 의해서 이미 신뢰가 되게 확고하고 실제로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가격 내놓는 사람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이유는 잘 못 찾겠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제테크르르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테크르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프카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제 손으로 그냥 사표를 내고 부동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 6년간 거의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 발로 들개처럼 다니면서 약간 후천적, 입지천재, 부동산 임장천재가 된 제테크르르라고 하고요. 편안하게 크르르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테크르르님은 부동산 관련해서 데이터보다는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한 6년간 대한민국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임장을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임장 전문가이신 제테크르님이 보시기에 현장에 지금 느껴지는 부동산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언론이라든지 많은 유튜버 그리고 혹은 부동산 전문가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소식들을 이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울 같은 곳들은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뭐 지난 3월부터 사실 단기간 거의 6개월 만에 거의 지난 1년 반에서 2년 동안 하락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회복 혹은 상급지들은 거의 다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현상에 대해서는 이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분명히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다 체크해 봤을 때도 확실히 문의가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뚝 끊었다는 아니고요. 확실한 거는 좀 문의도 줄었고 매수세도 줄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라고 이제 소장님들한테 다 여쭤보면 사실상 저희가 이제 거의 10월 달로 이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석도 연휴가 분명히 또 있었고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또 쉬어가는 타이밍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확실히 묶인 부분도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질문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야,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이제 매물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부동산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사실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려야 될 거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각 소장님들, 뭐 매도자들, 매수자들 다 문의드려도 사실 오를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떨어질 이유, 환경, 분위기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반등에 대하고 그리고 회복에 의해서 이미 신뢰가 되게 확고하고 실제로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가격을 내놓는 사람이 없으시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이유는 잘 못 찾겠다. 오히려 지금 전세 매물이 좀 귀한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로 한 번 더 계속 이어나갈지 혹은 매수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가 약간 막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조금 생각하는 그 시점이라서 확실히 매수 문의가 좀 줄어든 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뭐 마용성 같은 경우는 문의가 좀 뚝 네. 끊겼다라는 뉴스가 현장에서도 음. 통하는 이야기네요. 그쵸. 확실히 근데 뚝은 솔직히 저도 아, 잘 네. 모르겠어요. 분명히 네. 매수가 줄었긴 했는데 뚝은 아마도 아주 좋은 의탱어인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근데 뚝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여쭤보시긴 하거든요. 그게 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은 분위기인가요?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도 사실 다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굉장히 뜨겁고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지방은 사실 지방이라는 대명사 하나만으로 언론에서 사실 언급조차도 안 해요. 여전히 미분양이 쌓인 곳들도 있고 또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대명사로 전체적인 무드로 전할 뿐이지. 근데 실제로 조금 더 딥하게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지방도 지방 나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또 언급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 문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전에 비해서 문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앞으로 가격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음, 음. 이 상태에서 좀 유지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요 상급지 한번 시향 한번 제가 간단하게 네네네. 한번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푸릉 레터라는 부동산 시황 레터가 있는데 매주 각 지역의 정보들 시황들을 전달드리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간략하게 수도권 상급지 현황만 간략하게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사실 느낌만 아시라고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단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상급지답게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뭐 매일매일 거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매월 꾸준히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옆쪽으로 미성, 한양까지 사실 매수세가 전이돼가지고 최근 거의 9월 달까지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거래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되면서 그냥 계단식 상승으로 상급지답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더라. 그리고 강남 대치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거래가 확실히 주춤하긴 했어요. 근데 가격 조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가격 조정 안 해준다. 그리고 방배동 재건축이나 이제 기축 같은 상을 한번 살펴보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이긴 하나 조금 그래도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 서초 혹은 반포가 확 날아갈 때 호가랑 실거래가가 막 3억씩 떠버렸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늦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더 빠른 만큼 지금 현재 확실히 조정되는 매물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더라. 근데 실거래가는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는 있어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토지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이게 꼭 팔아야 될 매물들이 있거든요. 내가 빡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거나 혹은 또 상급지로 이동하실 분들이, 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매물들은 반드시 팔아야 되다 보니까 2, 3천씩 이제 조정을 해서 가격이 추례되긴 하죠. 근데 이거를 하락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전세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올림픽 기가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혀 가격 조정 안 되는 분위기고요. 뭐 가격상 버티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이제 입주 예정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요, 강동 올림픽 파크 포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거래 24억 다 이상 됐고, 현장에서는 25억 5천까지 거래설이 지금 돌고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조금씩 트래킹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분양 때 망한다, 만해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미 시장에서 분양가 2배 이제 가격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거는 오히려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 많이 가지시는 마용성 중에 성동구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강남과 붙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처음부터 반등도 빨랐고 가격도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 매수 문의는 소폭 감소된 것들이 확실히 체감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들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저희 부동산 상급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위기만 또 전달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마용성, 강남 좋은 거 다 알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다음은 또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 아마 이 허리 라인 쪽에를 대표적인 곳들을 뽑자고 하면 흔히 동쪽에는 강동구가 있을 거고요. 서쪽에는 아마 강서구, 이름도 딱 강동, 강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동작구, 거의 이 세 구가 생각보다 가격이 거의 같이 싱크로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러준 한 명이 있죠. 어딜까요? 바로 강동구였죠. 강동구가 거의 6, 7월 달에 미친 듯하게 월 1월 한 개월마다 거의 1억씩 상승하면서 사실 20억을 찍었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님 소식을 그대로 제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최근까지는 진짜 모두 흥분의 분위기였대요. 사람들이 정거점을 뚫고 최고가 거래가 되니까 미친 듯이 문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 상태가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가격이 너무 높아 버리다 보니까 지금도 매수자분들도 조금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위기더라. 확실한 거는 다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허나 아직까지도 내가 국평, 그러니까 33평, 34평을 매수하려던 분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수를 조금 낮춰서 30평대도 매수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동이라고 하면 다 상급지,
고덕동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강동구의 중심이었던 이제 암사동 쪽으로 좀 가다 보면 롯데캐슬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흔히 과거에 매물들이 조금 낮게 돼 있었지만 고덕동에서 천장을 뚫어주니까 확실히 준신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고 8호선 호재들 업어가지고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매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반면에 암사동 완전 구축으로 넘어가면 사실 아직 가격이 전이가 안 됐어요. 분위기가 아직 안 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강동구라고 하지만 신축, 준신축, 구축도 전이 정도가 조금은 다르고 분위기가 확실히 조금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실거주 입장에서는 물론 신축도 좋고 뭐 준신축도 좋고 모든 사실 선택이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아직까지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곳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를 또 시장 상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너무 자세하고 너무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세세한 내용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네. 이렇게 풀어주시다니. 근데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집필하신 책, 음, 뭐 돈이 되는 부동산 임장 시크릿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런데 9월부터 저희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네. 또 내년에는 3단계 시행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출 받기도 어렵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빚 내서 집을 사는 거 괜찮을까요? 야, 키워드가 굉장히 멋지네요. 빚내서 집을 산다. 아, 네. 사실은 과거에는 사실 금융이랑 이 주택이랑 많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는 사실 금융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산다는 건 금융을 안 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무조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한 많은 포션으로 저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결국 수요를 묶어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달라진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 수도권 내에서 공급이 없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 방증은 전세가가 신압으로 올라오고 있고 전세 가격이 아마 전세 매물 자체가 거의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분위기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매물이 부족하고 결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구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겠죠. 내 집을 사던가 혹은 전세를 한 번 더 하던가 결국 되게 사면초가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딱 묶었죠. 내 연봉의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 40% 이하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 늘어가면서 더 밑으로 줄어들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서 뭐 연봉 한 6천에서 7천 받는 게 아마 평균적인 아마 그 연봉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흔히 DSR 40%라고 하면 자신의 연봉 한 7배를 이제 대출로 받을 수 있죠. 연봉이 6천이라고 하면 6, 7, 40이 대충 뭐 연봉 한 4억 대출 4억 이하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시드머니가 뭐 4억이 있다면 이걸 합쳐서 한 8억 정도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8억으로 찾아보면 소형 아파트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게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죠. 내가 낼 수 있는 대출의 한계가 줄었을 때 누군가는 내가 당장 사용할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 대출이 있죠? 말 그대로 전세금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를 거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 중급지 같은 경우에 가보면 흔히 뭐 예로 들면 기름 뉴타운 쪽으로 가보면 사실 전세가율이 거의 60%에서 65% 지금 7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에 대출을 60%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금액으로 8억을 살 수 없는데 내가 대출을 6억을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10억에, 그러니까 더 상급지의 매물을 쳐다보면서도 대출을 더 많이 낼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요즘에 제가 가끔 내가 가진 금액이 부족해서 혹은 대출 여력이 부족해서 제 지인분들 혹은 제 블로그 이웃분들이 계속 질문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또 반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전세 대출 그거 그렇게 갭 투자하면 전세 대출 안 나온다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현장에서는 소장님들이 새끼 매물 중에 제일 싼 것부터 싹싹 안내해 주세요. 시장은 어떤 반응에 의해서 기민하게 돌아가고요. 그게 옳든 그르든 우리가 자본주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되게 유동성 있게 잘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그러하다. 단지 내가 살 집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가 금액이 부족하면 뭔가 다른 방안들을 계속 생각하고, 혹은 최근에는 지방에서 멤버가 지방 사람 분께서 자기 집은 자기가 월세로 사시고 자기 금액을 가지고 나 서울에 묻어두래요, 이런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울은 어떻게 보면 전국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요처이기도 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대출 규제해도 사람들은,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잘 변화하고 있다. 그럼 지금 말씀으로는 네. 대출을 껴서 사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대출을 이용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현금 확보력, 그러니까 현금 유동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연봉이 6천이라도 주담대를 저 주담대를 4억을 내잖아요. 월 아마 대충 보수적으로 4% 잡고 30년으로 때리면 대충 월 납입금이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4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50%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제 기준에서는 한 40% 자신의 총소득에서 최대한 해도 한 40%가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라면 사실 크게 추천드리거나 그렇게 좋아하는 경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 상승은 아니라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진짜 지금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은 네. 뭐 본인의 자금이 되는 그 여력 하에서는 지금 집을 사는 게 시점적으로 괜찮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프레임 자체가 서울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유사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사고 마용성에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천정은 열려 있지만 경기도에서 주요 입지들은 아직 움직인 곳들이 많지는 또 않은 곳들도 있어요. 물론 경기도 상급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움직였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부동산을 오늘 사서 내일 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4년, 6년, 8년의 목표로 보실 때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역사가 방증해 왔고,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은 내 집이 오르는 데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내가 현금 확보를 해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타이밍상으로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현재 전세가가 올해 초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전세 시장은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계속 오를까요?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요. 특히 주요지는 더 없죠. 경기도라고 별반 다르지도 않아요. 제가 몇 가지 하나 곳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인 곳들이요. 광명시, 뭐 용인 수지구, 그 다음에 수원 영통 가보시고요. 그리고 성남, 구성남, 이제 남한 산성역 주변으로 가보시면 전세 매물이 없기도 하고요. 없으니까 전세 가격들이 매우 빠르게 올라옵니다. 지난 3개월간 전세 상승가율을 찾아보면 상승률이 어디가 가장 높았는지 보시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수원 일대도 영통이 1위거든요. 그만큼 전세가율은 공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전세가율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에서 대규모 입주장이 있긴 한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문, 희경 그쪽에 이제 그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낮지도 않아요. 지금 입주장이 곧 펼쳐진다고 하지만 헬로시티에서 한 12억, 국평 기준 한 12억 버티고 있고, 올림픽 파크 보려면 한 10억, 지금 나오고 있는 건 10억 언더로 나오고 있긴 하나, 입주장이 오면 반드시 일부는 가격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입지가 워낙 탄탄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격을 다 커버하고 그것만 잠기게 되면 오히려 전세 가율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더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데이터도 그렇고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긴 하네요.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신 현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떨 거라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네, 사실 저도 큰 거시적인 전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현장에 더 관심이 많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확실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도 되는 게 맞고,
한편으로는 반포 같은 곳들은 과거 전세가율에 대비해서 굉장히 전세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서울 같은 곳들은 60% 70%까지 올라왔는데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못 버텨주서가 아니라 매매가가 너무 빠른 시기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오히려 4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누군가는 이거를 거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저도 일부 동의는 하는 바예요. 무조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짧은 기간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일부 가격이 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상승을 가더라도 반드시 쉬어가고 숨고르게 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가격을 체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결국 그냥 단계적인 상승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 상급지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거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고 일부 반드시 필요해야 될 매물에 대해서는 급매 혹은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 혹은 필요하신 분들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급매라든지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길게 갈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테크르르 님이 지난 7년간 전국에 있는 많은 부동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책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부동산 시크릿이라는 책을 올해 책이 나왔죠? 맞아요. 네. 그 책을 보면은 임장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임장이 뭐 돈이 된다. 이렇게 해야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사실 부동산 임장을 하면 네, 정말 돈이 되는 곳이 보이나요? 보이죠. 확실히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팁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요. 네, 돈이 되는 임장 비법이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장이라고 하면 오해를 하세요. 그냥 발품 팔고 고생하고 아파트 보러 가는 거라고요. 저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임장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에 집중하시는데요. 저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결국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흔히들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보면 부역대 심평초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브랜드 좋아하고요, 대단지 좋아하고요, 신축 좋아하고요, 평지 좋아하고요, 초등학교 끼고 있어야 좋아하고요, 역세권 좋아하고요. 다 하드웨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 수요를 봐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책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적어드리긴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우기도 쉽게 엄마 입지랑 아빠 입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입지부터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죠. 수도권에는요 너무 아빠 입지가 너무 막강합니다. 첫 번째 아빠 입지는 아마 일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남이나 여의도 그리고 저기 광화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여기 못 산다면 여기로 빨리 통근할 수 있는 출근할 수 있는 교통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빠 입지는요 일자리와 일자리로 통하는 교통망만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대형 TV라든지 PC만 사주면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엄마 입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엄마 입지도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학상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학상자가 뭐다? 학은 학군이고요. 상은 상권, 자는 자연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숲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강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요즘에 유해 시설이 없는 정말 안락한 주거 환경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뭐 더현대,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스타필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상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린 상권 부분들, 내가 갈 수 있는 병원까지 모든 상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막강한 게 학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학군이라고 하면 또 학원과 학교 공부 잘하는 곳이라고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2차원적인 학군이란 말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알고리즘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딱 펼쳤을 때 성정길 채널이 딱 뜨면 여러분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냥 이미 그 학교 알고리즘이 세팅이 된 거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2차원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유해 환경 없이 많은 그 무리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상자만 챙기시면
거의 입지에서 80%는 이제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MSG 한 30% 조금 20%를 조금 양념을 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때서야 나오죠. 상품성, 신축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신축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희소성. 이제 한강 뷰가 보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각 희소성이 있는 평형대가 있어요. 소형 평형밖에 없는 택지가 딱 있는데 거기에 대형 평형을 가진 단지가 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늦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형만 살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대형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에 대한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유욕을 자극해야 됩니다. 요즘에 다들 하이 브랜드들 많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해서 정말 소유하고 싶은 혹은 입지상도 강남이라고 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비싸도 나는 이걸 가져야만 해라는 소유욕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양념치면 완벽한 입지가 완성됩니다. 이걸 체크해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비싼 부동산부터 체크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점수들이 다 빽빽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셔가지고 신축이니까 좋네, 여기 살고 싶어, 여기 초품화니까 좋네가 아니라 각각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면 그대로 시장 가격에 다 녹아 있거든요. 결국 시장 가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시장의 수요를 체크하고 순서를 매긴 다음에 시장과 나의 판단을 비교해 보시면 그게 완벽한 임장이거든요. 가격만 보다 보면 가격은 출렁이기 때문에 꼭 오류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입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 책에다가 그 내용을 조금 담았습니다. 혹시 부동산 임장을 할 때 네. 대장주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아파트들을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반대로 네. 일반적인 아파트를 보다가 마지막에 대장주를 보는 게 좋은가요? 저는 위에서부터 말 그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격을 내려오다 보면 아,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발견될 겁니다. 대체 내가 봤을 때는 구축에다가 입지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제 수요에 입각해서 이제 현장 소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거기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는 역세권도 멀고요, 다 먼데 여기는요 학교가 가까워가지고 애들이 여기 딱 무리가 있어요. 여기에 수요가 있어요. 이런 전언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설을 세우고 현장을 돌면서 내가 세운 가설이랑 어긋날 때 그때 정보를 업데이트해 가시면 그 입지에 대해서 보는 눈이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언제까지나 남들이 말하는 좋은 입지, 또 저평가된 입지, 가격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가는 게 저는 부동산 투자를 길게 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일단 가서 본 다음에 네, 그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방문이 필수일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부동산을 네. 방문한다는 게 초심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쵸.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또 괜히 바쁘신데 내가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네. 부동산을 갈 때 이 울렁거림을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울렁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가 편안하게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실 때요, 음료수를 하나 고르실 때 혹시 울렁거리시나요? 혹은 편의점에서 신상이 나왔다고 쳐보죠. 편의점 사장님한테 사장님 신상 뭐 무슨 빵 나왔다고 하던데요, 입고 됐나요? 이거 물으실 때 두근거리시나요? 아니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두근거리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신상 빵이 나왔다? 소장님 매물 새로 나온 거 있어요? 이게 두려울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편의점 가듯이 조금씩 시납으로 반복하다 보면 울렁증은 이제 조금은 해결되실 거다. 처음이 어렵지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제 울렁증은 해결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래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가끔 옷가게를 갑니다. 옷가게를 갔을 때 예쁜 옷이 있어요. 근데 옷을 입어볼 때 이거 입어본다고 돈 내야 될까? 혹은 사장님한테 미안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한테 맞는 옷을 자주 입어봐야 내가 이 옷이 어울리는지 아닌지,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비싼 옷을 입을 때는 분명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요, 내가 눈을 높여놔야지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옷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살 수는 없거나 혹은 미래에 계획하고 계시는 단지들을 미리 가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고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훨씬 익숙해지고 나한테 맞는
입지들 그리고 단지들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인터넷으로 입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옷 사잖아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당장 인터넷으로 사거나 입지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군가가 찍어줬거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감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도 옷처럼 계속해서 내가 맞는 핏을 찾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접합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세 번째로 조언 드릴 거는요. 중개소 소장님들, 그 사장님들이 사실 불친절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정말 친절하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릴 그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장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결국은 현장 임장 가는 거는 좋은 소장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매물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로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냥 모종의 되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임장 가셨을 때 편안하게 편의점처럼 들어가고,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옷에 부동산을 찾는 연습도 하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소장님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부동산에 가서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건 뭔가요? 많은 유튜버들이 말씀해 주신 거 말고 저는 제 방식에 대해서 딱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낭비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시간 낭비고요. 두 번째는 감정 낭비고요. 세 번째는 뇌 낭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 잘하는 소장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소장님이랑 가서 얘기하러 혹은 뭐 그냥 노가리가로 간 거면 시간 낭비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일 잘하는 소장님은요, 머릿속에서 매물들이 쫙 펼쳐져요. 이미 내가 원하는 매물을 얘기했을 때 장부를 뒤적거려야 되고 인터넷에 찾아야 되고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또 전화해야 되고 시간이 계속 잡아먹고 있어요. 혹은 불친절한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일 못하는 소장님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영업을 정말 잘하는 소장님은요, 물어보는 동시에 정말 친절하게 준비된 매물들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소장님이랑 얘기하는 거에 너무 시간 쏟지 마시고 실제로 이 소장님이 나랑 핏이 맞는지,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일 잘하고 친절한 소장님을 만나라. 두 번째는요, 감정을 소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얼마 가져왔어요? 얼마 했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소장님하고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소장님은 제 편이 돼줘야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제가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일 잘하는 소장님을 필요하다. 부동산 메커니즘 상에서 사실 한국의 부동산은 엄청 핵맛집이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 1층에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거의 90%는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 잘하고 친절한 소장님들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뇌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장님 말을 고지고대로만 다 듣지 마세요. 물론 소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맞습니다, 맞장구 치고 다 좋아요. 근데 소장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편향이 있거든요. 자기 동네 위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같은 입지를 얘기하더라도 조금만 동네가 떨어져도 오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소장님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지만 결국 기준은 내 뇌를 활용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갈아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낭비하지 않으시면 훨씬 업데이트된 여러분들의 부동산 임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부동산을 자주 방문도 해야 되고 네. 또 이 부동산 사장님이 맞아요. 나랑 맞는지를 계속 확인해서 진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내는 것도 임장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겠네요. 엄청 큰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이 나와의 이 합이 맞는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럼 괜찮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을 때 내 네. 편으로 만들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거래에 있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는 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은 매수하고 한 명은 매도를 하게 되니까요. 결국 그 중개를 이어가는 분이 소장님이신데 결국 이 소장님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개를 이어주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장님에게 그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캐는 게 핵심이다. 결국 내가 소장님에게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친절하게 대응하시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자든 매도자든 그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냐면
모든 거래는 몰빵 거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잔금 거래를 뒤로 하고 싶다라는 이유가 생기면 거기에 내가 하나를 내어주지만 내가 얻어가야 될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매수 가격을 깎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을 최대한 많이 물어보시고 파악해서 하나를 내어주되 중요한 거는 그걸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그 하나 가격이라든지 그 매수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위로 가져오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이 소장님은 내가 매수하는 동시에 내가 혹은 전세를 내놓거나 혹은 나중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속 만나봐야 되고 얼굴을 볼 소장님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적으로 친절하게 대응해서 이 소장님이 내 편이 될 수 있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편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거래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볼수록 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 네, 사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시간을 내서 어. 이렇게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혹시 어떤 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역시 전화 임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화 임장 해가지고 뭘부터 물어볼까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전화 임장 해가지고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소장님들 바로 짜증내요.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체크한 그 하나의 매물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매물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 매물이 가장 좋은 매물이 맞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소장님에게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셔야겠죠.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혹시 가격상 조금 더 싼 매물 혹은 더 로얄동 로얄층 좋은 매물 없나요? 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거랑 비교하면서 다른 부동산 이제 공동 중개할 매물도 조금씩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가격 비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요, 소장님들이 자기가 보유한 매물부터 당연히 먼저 제안 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우선이니까, 그 소장님에서는. 허나 저희는 싸게 사는 게 저희 목적이기도 하고 비싸게 파는 게 저희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현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순서대로. 왜냐하면 제일 싼 건데 제일 좋은 매물들을 소장님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매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매물이 몇 번째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매물로부터 정보를 시작하시고 가격 상방 하방 체크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거래는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거래가 잘 되는지, 그리고 거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실거주가 많으신지 혹은 갭 투자 혹은 투자자들이 많으신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물어보시고요. 끝으로는 그때서야 이슈들, 지금 분위기가 어떠한지, 여기 혹시 8호선이 뚫린다든지 혹은 호재가 있듯 나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주변에 분양 단지가 매우 성공했는데 혹시 거기에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 매수하러 들어오신다든지 그런 수요들을 조금 더 체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현장 정보라든지, 내가 이 단지에서 로얄동 로얄층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 혹시 제일 좋은 동들은 어딘가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정보들을 계속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매물 하나로부터 아마 정보는 이만큼 얻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들은 결론은 오세요, 오셔서 얘기해요 라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가서 좀 더 상담할 만큼, 하지만 가서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봤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최대한 결정을 내리고 가야지 빠른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런 스탠스로 이제 정보를 조금 더 알아가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신 말씀들이 님이 쓰신 책에도 자세히 들어가 있나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네. 네, 그 책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맞아요. 지금 네. 지방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지방 분위기 대명사로 말씀드리면 안 좋죠. 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8월 부동산원에서 제공된 부동산 월간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면요, 지방 딱 한 줄로 그냥 거의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방, 하락, 안봄으로 끝내는데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간략하게 살짝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어디들이 조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냐면 강원도 춘천 지역이라든지요, 전북 전주 지역, 경남 진주 지역은요, 그냥 단기 반등이 아니라 사실 6개월 전, 1년 전부터 전세가부터 사실 계속해서 반등해 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방이기도 하고 소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곳이 좋다,
투자해라 이런 의미는 전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다? 결국 지난 22년 그 금리 상승 때 전국이 다 때려 맞았거든요. 다 떨어졌다. 근데 이제 부동산의 컨셉, 부동산의 가장 큰 핵심이 각 지역별로 따로 돌기 시작했다가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은 분리해서 봐야 되고 지방도 생활권마다 각각 갈 길을 가는 곳들은 있고 아닌 곳들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 시황을 돌다 보니까 매번 이제 뭐 임장기 같은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는데 꼭 중요한 게 오르는 곳들의 실수요자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걸 체감이 되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사야 되나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이 가격이 맞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는 인간 지표 자체가 진짜 수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진주 혹시 아세요? 진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교육의 도시로 알고 계시겠지만 경남에 보면 33만, 32만 정도 인구수의 진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아빠 입지, 엄마 입지에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디냐면 혁신 도시에 대상 단지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 매매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거기 대상 가격이 6억 5천 정도 합니다. 84평 기준인가요? 네, 아니, 국경 84제곱. 기준, 네, 84 기준 6억 5천 정도 오. 하고요. 전세가가 한 4억 5천까지 올라왔어요. 70%까지 올라왔다고요. 전세가는 계속 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가격이 이게 맞나라고 계속 의심을 하거든요. 그만큼 각 지역에 수요가 있는 곳들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필요한 곳들은 그 가격을 유지하거든요. 투자를 다 떠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세가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전세로 살아야 될지 혹은 매매를 해야 될지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각각 지방은 다 다르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방 그리고 좋은 말 그대로 수요가 많은 인구가 많은 지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미분양이 많고 하락세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완전 조금만 더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대구 완전 죽쓰고 있고 대구가 완전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네. 대구 힐스테이트 대장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서울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 저는 지방과 수도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여러분들 대구에서 대장 아파트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을 항상 유지했는 줄 아시나요? 동대문구에 크래시티라는 단지가 있어요. 그 가격이랑 거의 유사했는데 오히려 그 가격보다 지금 매매 가격이 더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건 맞으나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 엄마 입지와 아빠 입지가 강한 곳들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전세가도 서울보다 더 높아요. 오히려 그 투자금이 더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곳도 안 좋은 곳 나름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직 1주택이어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고 네. 아직은 오를 여지가 있는 네. 그런 부동산을 많이 원하실 텐데 네. 이런 부동산을 찾는 비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얻는 거는 하락하고 있다가 결국은 반등해야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부동산은 크게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반등을 했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반등에 대한 신호는 제가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돌려보면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 미, 매만 포커스에서 보시면 실패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등 신호를 가장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은 공급을 의미하고요. 미는 미분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는 매매가 추종을 의미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가 추종이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사실 태풍이 오면 대지도 날아오르거든요. 과거 부동산 상승장에서 돈 벌은 거는 태풍이 왔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버는 것 뿐이지 사실 누군가가 잘해서 그 사람이 특출나서 번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매매가 추종이 가장 중요한 일 거고요. 그리고 결국 반등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미분양이 확실히 없어야 됩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면 결국 재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떨이 어떻게 하냐면 할인할
해서 팔죠. 시즌 오프, 세일. 그것도 안 팔리면 아울렛으로 보냅니다. 아울렛에서 안 팔리면 어떡하나요? 해외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수출 안 되면 소각하기도 해요. 근데 부동산은 소각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할인 분양해서 뒷단에서 계속해서 미분양을 소진시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 가격이 소진되고 있는 그 포인트, 그 바닥을 찍었을 때가 가장 저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미분양 아파트 가격에 추종하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비슷한 입지의 기축 가격인데 기축 가격보다 거의 근접하면 미분양이 정말 재빠르게 소진됩니다. 결국에는 기축 가격에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고 있느냐 현장에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반등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공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급은 전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 실수요자들은 내가 공급이 많으면 굳이 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도 선택지를 늘려줬다. 그래서 공급이 매매가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전세가에 완벽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밀어 올릴 수 있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한 번 더 체크해서 공미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가장 반등 신호를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책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혹시 그럼 크르르님이 발견하신 이런 앞으로 오를 저평가된 아파트 혹시 몇 개만 이렇게 살짝 저희를 위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평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평가를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평가는 나만 알고 있는 보물찾기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상급지, 그러니까 천정이 열려가고 가장 수요가 있는 입지에서 가격이 조금 늦게 움직이거나 혹은 눌려있는 단지들, 그런 걸 흔히 저평가라고 불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지에서 미래에 대한 수요가 공급될 호재가 있느냐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빠 입지인 교통망이 생기거나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혹은 엄마 입지인 상권 혹은 새로운 몰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환경에서 유해시설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게 아마 저평가를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평가 단지가 어딘가요? 라고 또 여쭤보실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한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상방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는 조금 다음 혹은 좀 덜 오른 단지를 그래도 먼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디로 둘러봐야 될까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이라는 프레임을 삭제해버리시고 수도권에서 좀 주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도 주요 상급지 위주로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수요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세가율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은 그 사람들이 사용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방증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매매가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전세가율까지 높다면 그곳들이 분명히 좋은 입지고 수요일 겁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곳들은요, 흔히 광명시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성남, 그러니까 과거 산성역 있는 부근들,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는 경기도에서 여전히 수요가 있는 수지구,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서 지금 공급이 조금 많아서 주춤거리고 있는 평촌 신도시도, 일기 신도시도 저는 충분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와 항상 링크돼서 가는 곳들이 있는데, 삼봉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방은 이미 찍었지만 평촌 상급지 자체에서 공급이 조금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입지들을 둘러보시는 게 현장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절대 안 오르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네. 그런 입지가 있을까요? 있죠. 사실 많은 유튜버들하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입지만 보는 경우도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지인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강남에 입성한 분이 계세요. 강남하면 최고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거 한 11억 정도의 그냥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의 4년 동안 1억밖에 안 오른 거예요. 강남인데 불구하고 그 강남 뭐 안 좋은 거 아니오가 아니라 정말로 압구정도 가까운 정말 입지는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오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뭐 어때요? 하드웨어가 어때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혹시 주변 이웃이 어떤 분들이 사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결국 뭐죠? 저는 소프트웨어를 물어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이 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남이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거기를 숙소로 이용한다거나 혹은 1인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어떤 그런 핫플을 이용하시는 그 1인 수요자들이 그냥 일반 24평, 34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많이 거주하시다는 거죠.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 선택하는 수요들은 앞서 말씀드린 엄마 입지, 아빠 입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스파성 수요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강남이다 보니까 집가는 반영이 되겠죠. 오르겠죠. 다만 내가 금액을 10억이 넘는 금액을 넣었는데 이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에 조금 더 입각해서 고효율이 나는 단지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하드웨어적으로 안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축인데 대단지인데 도 불구하고 안 오르는 단지가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흔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미분양 난 단지가 일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단지인지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단지를 제가 힐난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보금자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싸고 있는 주거 이제 환경들이 다 노후 주거 낮은 저층 단지다 보니까 밀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과거에 미분양이 났었고 물론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힘은 사실 옆에서 기축들이 가격이 올라졌기 때문에 소진됐던 거지 입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실 분들 실거주하실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조금 더 가치 상승을 원한다면 그런 단지보다는 다른 단지를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고 가늠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든지 또 어떤 입지든지 엄마 입지, 아빠 입지 쪽에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부합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정확하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돈이 되는 입지를 찾기 위해서는 엄마 입지와 아빠 입지 위주로 따져야 되는데 네. 엄마 입지, 아빠 입지에 부합하더라도 나 홀로 아파트는 안 되나요? 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그게 역세권에다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입지가 있는 단독 아파트도 있어요. 예로 들어서 마포구로 한번 가볼게요. 마포구로 같은 거로 가보면 사실 입지가 언덕이기도 하고 굉장히 누군가의 하드웨어적으로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대체 언덕인데 왜 이렇게 안 좋나요? 라고 하는데 그 빼곡히 역세권의 그 마포구에 완벽한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단지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들이 모이고 있는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똑같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너무 하드웨어에도 몰입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엄마 입지 아빠 입지를 따진 후에 넥스트로 그래도 내가 금액이 안 된다면 단독 아파트더라도 여기에 부합하는 수요가 충족할 수 있는 입지인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1억이 있는 무주택자가 있다면 앞으로 그분이 돈이 되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할 때 네. 어떤 부동산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1억 굉장히 큰 목돈인 건 확실해요.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아쉽게도. 워낙 부동산이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아마 무주택자시라면 사실 당장 1억으로 뭔가 주택을 구입하시기보다는 전 당연히 청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1억을 조금 더 돈을 굴리셔야 될 텐데 그 방법으로는 너무 장르가 많을 것 같긴 해요. 방법론적으로는 경공매가 될 수도 있고 토지 뭐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방법론적으로 또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실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적으로 살펴보면 뭐 분양권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가 또 많은 장르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우리는 1억을 어떻게 불려가야 될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시세 차익형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도 나쁘지 않다. 그 중에서 종목도 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누군가는 반문할 것 같아요. 아, 쟤 뭐 약팔로 나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유효 수요에 대한 입지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실이 나지 않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월월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입지를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입지가 딱 한정 수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는 수요가 있어요. 주거 밀집 범주가 딱 둘러싸여 있어서 교통편도 하나도 없더라도 오히려 저는 거기가 더 강력한 상가의 입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효 수요가 확정되고 그리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병원이라든지 혹은 소규모 하원 같은 수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라고 하면 1, 2층 상가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오히려 3, 4층이라든지 중간 수요층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상가로 월월 얼마나 현금 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주거용 부동산들을 평균 시세를 다 살펴보면 생각보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5년, 10년 단위 기준으로 잠실 L스를요, 상승률을 체크해보면 거의 평균 수익률이 연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평균 수익률을 보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한 1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모으니까 엄청 커 보이는 거지. 근데 상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대출 6% 나오는 우량 상가들이 꽤나 있거든요. 이거를 레버리지를 조금만 걸어도 10%까지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수익형 부동산은 미리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을 거를 월월 받아서 쪼개서 받는 거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결국 1억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불려가는 스탠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익형 부동산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 수요자분들이 사실 원하는 거는 서울 수도권의 내 집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 입성하고 싶으신 실수요자를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팁 하나만 알려주시죠. 저는 한순간에 바로 서울로 진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지인들이랑 혹은 제 블로그 이웃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피해야 될 단지 서울이라고 해서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금액에 맞으니까. 단동 아파트에 껍데기만 아파트인 것 같고 주변은 입지가 전혀 안 좋은데도 서울이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선택을 하시거든요. 저는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금액에 맞는 엄마 입지, 아빠 입지가 많은 경기도권부터 저는 진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서울로 입성하는 주거 사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는 프레임을 조금 벗어나서 단지 서울 외곽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 핵심지, 상급지부터 검토해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은 부동산 되게 좋아하시고 부동산 임장의 중요성을 강요하시면서 생각보다 부동산 임장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부동산 임장 가실 수 있도록 단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